며느라, 제발 나 좀 꺼내줘. 문희의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빨랫감 속에 섞여있던 낡은 속옷 안쪽, 거칠게 꿰맨 실밥을 뜯자 접힌 종이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말라붙은 핏빛 얼룩이 번진 종이 위에는 떨린 글씨가 써 있었습니다. 2년 전 치매 판정을 받으셨던 시아버지였습니다. 말도 잃고 눈빛도 잃고 벽만 멍하니 바라보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이름도 기억 못하던 사람이 글을 적어 보냈다는 겁니다. 문희의 심장이 세게 내려앉았습니다. 도대체 이 요양원 안에는 어떤 진실이 감춰져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작은 기적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장례식장 복도에는 국화꽃 냄새와 향 연기가 짙게 배어 있었어요. 코끝을 파고드는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머릿속을 멍하게 만드는 냄새였습니다. 향 연기는 천장 쪽으로 가늘게 피어오르다 사라졌어요. 천장에 달린 형광등은 하얗고 차가운 빛을 복도 아래로 고르게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 빛 아래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오갔어요. 낮게 가라앉은 울음소리와 발소리가 뒤섞였고 복도 양쪽으로 흰 국화 화환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습니다. 리본에 적힌 이름들이 형광등 불빛 아래 묵직하게 보였어요. 서문희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은 채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57살이었어요. 남편과 30년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된장국을 끓였고 밤마다 나란히 누워 잠들었어요. 그 사람이 불과 나흘 전까지만 해도 아침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앞에서 간이 좀 싱겁지 않냐고 웃으며 말하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 저 사각형 액자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영정 속 사진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문희는 그 웃음을 차마 오래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문희의 손이 자꾸만 옆에 놓인 가방 쪽으로 향했어요. 조금 전 남편 유품을 정리하다 발견한 흰 약 봉투가 거기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 볼펜으로 적힌 약 이름은 문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이었어요. 남편이 고혈압 약을 오래 드신 건 문희도 알고 있었습니다. 약통도 늘 식탁 위에 놓여 있었고 매일 아침 챙겨드리는 게 습관이었어요. 하지만 이 봉투 속 약은 달랐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낯설고 길었어요. 봉투 안을 열어보니 알약이 아직 여러 개 남아 있었습니다. 문희는 핸드폰을 꺼내 검색창에 약 이름을 한 글자씩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리 줘봐요, 올케 언니. 옆에서 손이 뻗어왔어요. 신우이 서연이었습니다. 남편의 여동생이었고 문희보다 10살 아래였어요. 서연은 핸드폰을 자연스럽게 가져가더니 가방에 넣어주며 말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핸드폰은 좀 내려놓으세요. 보기에도 안 좋고요. 핸드폰이 손에서 사라졌어요. 서연은 이미 다른 조문객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문희는 뒤를 바라봤어요. 검색창에 반쯤 입력되다만 약 이름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조문객이 끊이지 않았어요. 문희는 자리를 지켰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받고 또 고개를 숙였어요. 그러는 동안에도 가방 안 약 봉투가 자꾸만 생각났습니다. 오후가 되었어요. 장례식장 로비 구석에서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위 최동혁이었어요. 남편의 여동생 서연의 남편이었고 의료재단 행정이사였습니다. 그는 전화기를 귀에 댄 채 복도 구석에 몸을 돌리고 서 있었어요. 부검은 필요 없어요. 가족들이 다 합의했습니다. 문희는 발걸음이 멈췄어요. 부검이라는 단어가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부검 얘기가 왜 나와요? 가족 합의라고 하셨는데 저는 합의한 적 없어요. 최동혁이 전화를 끊고 문희를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매형은 심장마비예요. 담당 의사도 확인했습니다. 부검은 고인을 2번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왜 당신이 결정해요? 나한테 한마디라도 물어봤어야죠. 최동혁이 낮게 말했어요. 부검까지 가서 좋을 게 뭐 있습니까? 상황도 모르면서.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문희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더 말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어요. 조문객이 조금 줄어든 시간이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시아버지가 영정 앞에 홀로 서 있었어요. 83세 노인이었습니다. 2 손을 모은 채 아들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등이 굽어 있었고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식을 먼저 보내는 아버지의 뒷모습이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슬픔을 저등으로 버티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문희는 그 뒷모습이 너무 쓸쓸해서 옆으로 다가가려 했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던 시아버지가 갑자기 휘청거렸습니다. 그러더니 그대로 옆으로 쓰러지셨어요. 넘어지는 속도가 빨랐습니다. 막을 겨를이 없었어요. 아버님! 문희가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최동혁이 먼저였어요. 어느새 시아버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부축하면서 주변을 향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구급차 불러요. 빨리요. 장례식장이 순식간에 술렁였어요. 조문객들이 물러서고 직원들이 뛰어왔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뛰어들어왔을 때 최동혁은 이미 전화기를 귀에 대고 있었어요. 어느 병원으로 이송할지, 누구에게 연락할지 모든 것을 막힘없이 지시했습니다. 오래 준비한 사람처럼 빠르고 정확했어요. 문희는 들것에 실리는 시아버지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최동혁이 먼저 보호자 서류를 건네받아 서명을 했어요. 문희가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했어요. 이송된 병원은 최동혁이 행정이사로 근무하는 의료재단 소속 병원이었습니다. 문희는 택시를 잡아타고 뒤를 따라갔어요. 병원 응급실 복도에 도착했을 때 최동혁과 서연은 이미 안쪽에서 의료진과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문희는 복도 의자에 앉아 커튼 너머를 바라봤어요. 의사와 간호사가 오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복도를 하얗게 비추고 있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복도로 나왔습니다. 최동혁 옆에 서서 말했어요. 급속 진행성 치매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문희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아버님은 어제까지 회사 일을 정리하고 계셨어요. 제가 직접 봤습니다. 갑자기 치매가 어떻게 나와요? 최동혁이 문희를 바라봤습니다. 표정 하나 흔들리지 않았어요.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치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그 한마디가 문희의 가슴 한복판에 가시처럼 박혔어요.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의사도 의료 기록도 문희 손에 쥐어진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보호자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거기 문희의 이름은 없었어요. 서연과 최동혁의 이름만 적혀 있었습니다. 항의했지만 서류는 이미 완성된 뒤였어요. 남편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시아버지의 요양원 입소가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문희는 병원 복도 벽에 등을 기댔어요.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손을 가방 안으로 넣었어요. 약 봉투를 꺼내 2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어요. 무슨 약인지도 몰랐고 왜 남편이 그 약을 드셨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봉투를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만큼은 말로 설명할 수 없어도 온몸으로 느껴졌어요.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남편 장례를 치른 다음 날 새벽이었어요. 문희는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영정 속 남편 얼굴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30년 동안 늘 거기 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불 한쪽 끝이 그대로 접혀 있었어요. 그걸 보고 있자니 더 누워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4시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가스불을 켜고 냄비에 물을 올렸어요. 쌀을 씻어 불에 올리고 나무 주걱으로 천천히 저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드실 죽이었어요. 낯선 요양원에서 하룻밤을 보내셨을 텐데 속이 불편하지는 않으실지 걱정이 됐습니다. 죽이 뭉근하게 끓는 동안 안방 서랍을 열었어요. 두툼한 면 내복을 꺼냈습니다. 겨울이었고 처음 가시는 곳이었어요. 속이라도 따뜻하게 입으셔야 했습니다. 죽을 보온병에 담고 내복을 비닐봉투에 넣어 챙겼어요. 그리고 이른 새벽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탔어요. 요양원은 시내에서 꽤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버스를 타고 종점까지 간 뒤 거기서 다시 외곽으로 나가는 버스를 탔어요. 창밖으로 아직 어둠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창문에 번졌다 사라졌어요. 문희는 무릎 위에 보온병을 올려놓은 채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어제 병원 복도에서 들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자꾸 되풀이됐어요. 급속 진행성 치매. 빠른 조치 필요. 수치는 거짓말 안 한다. 그 말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물러갔습니다. 요양원 입구에 도착했어요. 해가 막 뜨고 있었습니다. 유리 자동문 안으로 데스크가 보였어요. 직원이 한 명 앉아 있었습니다. 문희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윤태식 어르신 뵈러 왔어요. 며느리입니다. 직원이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을 위아래로 훑더니 고개를 들었어요. 보호자 명단에 등록이 안 되어 있으세요. 며느리라고요. 어제 아드님 장례를 치렀어요. 죽이라도 갖다 드리려고 왔는데요. 직원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등록된 보호자 외에는 면회가 어렵습니다. 등록된 분은 최동영님과 윤서연님 2분이에요. 문희는 데스크 앞에 서서 보온병을 꽉 쥐었어요. 보온병 안에서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죽이 아직 따뜻했어요. 더 말하고 싶었지만 직원은 이미 모니터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문희는 유리문 밖으로 나왔어요. 아침 공기가 얼굴에 차갑게 닿았습니다. 보온병을 가방에 넣었어요. 죽은 식어갈 거였습니다. 그날 오후였어요. 집으로 돌아와 현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시아버지 댁 여분 열쇠가 있던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분명 거기 걸어뒀던 건데 없었습니다. 잘못 봤나 싶어 서랍 안을 다 꺼내봤어요. 없었습니다. 혹시 잃어버렸나 싶어 직접 시아버지 댁으로 걸어갔어요. 가지고 있던 여분 열쇠를 꽂아봤습니다. 돌아가지 않았어요. 자물쇠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문희는 문손잡이를 한번 당겨봤어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바뀐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아무도 말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어요. 남편 명의 통장을 처리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은행 문을 열고 들어가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어요. 창구 직원이 신분증을 확인하고 모니터를 들여다봤습니다. 화면을 보더니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계좌는 접근 권한이 변경되어 있어요. 위임장이 등록된 상태예요. 위임장이요? 제가 한 적이 없는데요. 저희 쪽에서는 누가 등록하셨는지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담당 부서로 문의해 보셔야 해요. 문희는 창구 앞 의자에 앉아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닷새 전이었습니다. 그 닷새 사이에 자물쇠가 바뀌었고 통장 접근 권한도 바뀌어 있었어요. 누군가 아주 빠르게, 아주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문희가 장례식장에서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사이에 벌어진 일들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고지서 사이에 낯선 서류 봉투가 끼어 있었어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시아버지 명의로 된 집의 소유권 이전이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었어요.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며 관련 당사자에게 고지한다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를 확인해 봤어요. 장례식을 치르던 날짜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요양원으로 실려가시던 그날, 동시에 이 서류가 이미 움직이고 있었던 거였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문희는 다시 요양원을 찾아갔어요. 이번에는 가방 안에 가족관계 증명서를 챙겨갔습니다. 거기엔 며느리라는 관계가 명시되어 있었으니까요. 데스크에 내밀었어요. 직원이 확인하는 사이 복도 안쪽에서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동혁이었어요. 짙은 색 양복 차림이었고 표정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형수님, 여기는 왜 오셨어요? 아버님 뵈러 왔죠. 얼굴이라도 봐야 하지 않겠어요. 최동혁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진단서와 의사소견서였어요. 지금 면회는 오히려 해가 됩니다. 갑작스러운 자극이 치매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담당 의사도 얘기했어요. 당분간은 안정이 먼저예요. 아버님이 저를 보시는 게 자극이에요? 30년 가까이 같이 산 며느리가요? 최동혁이 차분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상태가 나아지면 그때 뵐 수 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더 할 말이 없었어요. 직원은 시선을 피했고 최동혁은 이미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문희는 유리문 밖으로 나와야 했어요. 버스를 탔습니다. 시장 쪽으로 가는 버스였어요. 빈집으로 바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차창에 이마를 기댔어요. 건물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오갔어요. 버스 안에서 옆자리 할머니가 장바구니를 무릎에 올려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평범한 모습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어요. 세상은 아무렇지 않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문희는 가방 안에서 약 봉투를 꺼냈어요. 봉투 겉면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짚었습니다. 이름 모를 약이었지만 이걸 놓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선명해졌어요. 면회는 막혔습니다. 열쇠도 바뀌었고 통장도 막혔어요. 집 명의도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닷새 사이에 벌어진 일들이었어요. 조용하고 빠르게 문희가 남편 곁을 지키고 있는 사이에 누군가 착착 진행해 놓은 일들이었습니다. 시장 정류장에서 버스가 섰어요. 문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약 봉투를 가방 깊숙이 넣고 버스에서 내렸어요. 골목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직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시장 골목으로 발이 향한 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도 남편이 없었습니다. 시아버지 댁 자물쇠는 바뀌어 있었어요. 면회는 막혔고 통장도 막혔습니다. 갈 곳이 없는 사람에게 남은 건 움직이는 것뿐이었어요. 문희는 며칠을 시장 골목을 오가며 빈 가게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 골목 끝 모퉁이에서 낡은 가게 하나를 발견했어요. 셔터가 내려져 있었고 문 앞에 임대 문의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번호를 메모해 전화를 걸었어요. 보증금이 많지 않았습니다. 월세도 시내보다 낮았어요. 건물이 오래됐고 골목 끝이라 사람 왕래가 적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문희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손이 조금 떨렸지만 찍었습니다. 가게 안은 오래 비어있던 곳이었어요. 벽에 곰팡이 자국이 군데군데 얼룩져 있었고 바닥 타일 한 귀퉁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창문은 뻑뻑해서 열기가 힘들었어요. 문희는 걸레를 들고 구석구석 닦았습니다. 벽을 닦고 바닥을 닦고 선반을 닦았어요. 반나절이 걸렸습니다. 손이 빨개지고 손톱 밑이 거무스름해졌어요. 낡은 냉장고를 밀어넣고 조리대를 정리하고 작은 간판을 달았습니다. 글자는 직접 썼어요. 서문희 반찬가게. 특별한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 이름을 썼어요. 첫날 아침이었습니다. 문희는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재래시장 도매상에서 재료를 받아와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시금치나물, 콩자반, 멸치볶음, 깍두기를 담았어요. 손이 빠르지는 않았지만
꼼꼼하게 담았습니다. 진열대에 반찬통을 하나씩 올렸어요. 뚜껑을 닫고 가격표를 붙이고 간격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가게 문을 열었어요. 손님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전 내내 골목 안이 조용했어요. 간간히 장을 보러 가는 사람들이 골목 입구를 지나쳤지만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점심이 지나고 오후가 됐어요. 그때서야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셔서 깍두기 한 통을 사가셨습니다. 그게 첫 손님이었어요. 그리고 그날의 마지막 손님이기도 했습니다. 저녁 무렵 문을 닫을 때 계산을 해봤어요. 하루 매출이 15,000원이었습니다. 남은 반찬을 정리하다가 무거운 재료 상자를 옮겨야 했어요. 냉장고 쪽으로 밀어 넣으려고 허리를 숙였습니다. 상자가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어요. 끙소리가 나왔습니다. 한 번, 두 번 밀었지만 바닥이 울퉁불퉁해서 잘 움직이지 않았어요. 세 번째에 억지로 힘을 줬더니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엉덩이가 차가운 타일 바닥에 닿았어요. 그 자세로 잠시 있었습니다. 그러다 눈물이 나왔어요. 소리도 없이 흘렀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한 번 나오기 시작하자 멈추질 않았어요. 15,000원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그게 전부였어요. 가게 월세가 얼마인지, 도매상 외상이 얼마인지 머릿속으로 숫자가 겹쳐졌습니다. 너무나 막막했어요.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고개를 들었어요. 옆 세탁소 사장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말수가 적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문희와 눈이 마주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뚝배기를 조리대 위에 올려놓고 그냥 돌아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문희는 일어나 뚝배기 쪽으로 다가갔어요. 뚜껑을 열었습니다. 된장국이었어요. 아직 뜨끈한 김이 올라왔습니다. 두부와 된장이 어우러진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어요. 문희는 그 자리에 서서 국 냄새를 한동안 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어요.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밥다운 끼니였어요. 그 무렵 문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일들이 조용히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연과 최동혁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시아버지 명의로 된 통장들이 하나씩 서연 앞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에 있던 땅 2필지도 최동혁 명의로 이전 서류가 들어갔어요. 치매 진단이 내려진 이상 법적으로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보호자인 서연과 최동혁이 대신 관리한다는 명목이었어요. 아버지는 이제 돈에 손댈 수 없다는 말이 그쪽 사람들 사이에서 오갔습니다. 문희는 이 모든 일을 알지 못했어요. 요양원 307호 독방에서는 시아버지가 하루 3번 약을 받아드시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종이컵에 알약을 담아 건네면 시아버지는 말없이 받아 삼키셨어요. 약을 드신 지 1시간쯤 지나면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입이 반쯤 벌어졌고 침이 흘렀어요. 허공을 향해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셨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어요. 창문 너머로 바깥 소리가 희미하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CCTV가 방 안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빨간 불이 꺼지지 않고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문희는 그 시간에 시장에 있었어요. 아직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장사를 시작한 지 보름쯤 지난 어느 새벽이었어요. 문희는 납골당에 갔습니다. 버스도 다니지 않는 이른 새벽이라 걸어서 올라갔어요. 산 중턱에 자리한 납골당 앞에 서서 남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문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 정말 병이었던 거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그냥 웃고 있었어요. 문희는 한동안 그 앞에 서 있다가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꼭 하는 일이 생겼어요. 탁자 위에 약 봉투를 꺼내놓고 핸드폰을 드는 일이었습니다. 봉투에 적힌 약 이름을 하나씩 검색했어요. 첫 번째 약 이름을 입력하면 화면에 설명이 떴습니다.
신경계에 작용하는 약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신경전달물질 억제, 인지 기능 저하 가능성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고혈압 약과는 전혀 다른 계열의 약이었어요. 두 번째 약을 검색해도 비슷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장기 복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문구도 있었어요. 문의는 검색 결과를 노트에 옮겨 적었습니다. 모르는 단어는 따로 적어서 또 검색했어요. 낯선 성분 이름들이 쌓였습니다. 뭔 뜻인지 다 이해하진 못했지만 이 약들이 보통 사람이 먹는 약이 아니라는 건 느껴졌어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노트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적어둔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의심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느다란 실처럼 작은 의심이었어요. 하지만 밤마다 검색을 거듭할수록 그 실이 조금씩 굵어졌습니다. 아직 확신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냥 넘길 수 없다는 것만큼은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2해가 흘렀어요. 문희의 손은 처음보다 훨씬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찬물에 재료를 씻고 뜨거운 냄비를 맨손으로 들다 보니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어졌어요. 손톱 밑에는 늘 양념 자국이 배어 있었고 손등은 겨울마다 트고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가게는 버텨내고 있었어요. 단골이 늘었고 이른 아침이면 골목 안쪽까지 된장 냄새와 참기름 냄새가 퍼졌습니다. 겨울이 깊어진 어느 저녁이었어요. 해가 일찍 지는 계절이라 오후 5시만 넘어도 골목이 어두컴컴해졌습니다. 문희는 남은 반찬을 랩으로 싸서 냉장고에 밀어넣고 셔터를 내리려던 참이었어요. 손을 뻗어 셔터 손잡이를 막 잡으려는 순간 옆 세탁소 문이 열렸습니다. 세탁소 사장이었어요. 2해를 나란히 가게를 열고 닫으면서도 긴 이야기를 나눈 적은 많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문 열면 고개 한 번, 저녁에 셔터 내리면 또 고개 한 번이 전부였어요. 그런 그가 이날은 문희 쪽으로 천천히 걸어오더니 목소리를 낮게 깔고 말했습니다. 우리 가게에 근처 요양원 세탁물이 들어오는데 노인 속옷에 피가 자꾸 묻어나와요. 한 번도 아니고 계속. 이상하지 않소? 문희가 손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어요. 어느 요양원이에요? 세탁소 사장이 요양원 이름을 말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문희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2해 전 시아버지가 실려가신 바로 그 요양원이었어요. 세탁소 사장은 비닐봉투를 문희 손에 쥐어주고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희는 봉투를 들고 가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불을 끄지 못한 채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열어봤어요. 흰면 속옷이었습니다. 안쪽에 붉게 번진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었어요. 오래된 얼룩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것이었어요. 문희는 그 자국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골목 바깥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문희는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어요.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보육원 긴 복도 끝에 희미한 전구 하나가 켜져 있었고 문희는 혼자 그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왼쪽에도 오른쪽에도 손을 잡아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발소리만 복도에 울렸어요. 세상에 자기 편이라고는 아무도 없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 기억 뒤에 또 다른 장면이 따라왔어요. 결혼하고 처음 맞이한 명절 아침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부엌에 들어오시더니 직접 밥솥 앞에 서셨어요. 손수 밥을 퍼서 문희 그릇에 담아주셨습니다. 2번, 3번. 그릇이 가득 찰 때까지요. 그리고 그릇을 내밀며 말씀하셨어요. 많이 먹어. 넌 내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야. 그 따뜻한 손이 지금도 눈앞에 서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던 기억이 났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게 뭔지 알 것 같던 날이었습니다. 문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봉투를 가방 안에 넣고 가게 불을 껐습니다. 셔터를 내리고 자물쇠를 잠갔어요. 그리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발이 먼저 알고 있었어요. 버스를 타고 요양원 앞에 내렸습니다. 밤이 되어 건물 안불빛만 남아 있었어요. 문희는 입구 앞에 섰습니다. 자동문 너머로 데스크 직원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2해 전 이 앞에서 쫓겨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고개를 들었는데 입구 옆 게시판에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코팅도 안 된 흰 종이였어요. 볼펜으로 쓴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청소 및 세탁 보조 모집, 경력 무관, 성실한 분 환영. 문희는 그 앞에 한동안 서 있었어요. 종이를 손가락으로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집으로 걸어갔어요. 며칠 뒤였습니다. 문희는 딸 지은을 불렀어요. 지은은 30 초반이었고 어머니 가게를 가끔 도와주던 아이였습니다. 가게 안작은 탁자에 마주 앉아 문희가 말했어요. 엄마 잠깐 자리를 비워야 할 것 같아. 지은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디 가시냐고 얼마나 가시냐고 물었어요. 문희는 자세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야 할 때가 생겼다고만 했어요. 지은은 한동안 어머니 얼굴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희는 가게 열쇠를 지은의 손에 쥐어줬어요. 이 가게는 내 아버지가 남긴 거야. 꼭 지켜. 지은이 열쇠를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문희는 과거를 지우기 시작했어요. 주민등록 이전 신청을 했습니다. 이름을 바꾸기로 결심한 거였어요. 휴대전화 번호도 바꿨습니다. 오래 쓰던 신용카드도 해지했어요. 최동혁과 서연이 자신을 찾을 수 있는 흔적들을 하나씩 없애나갔습니다. 시간이 걸렸어요. 며칠에 걸쳐 하나씩 처리했습니다. 새 이름으로 이력서를 썼어요. 손글씨로 썼습니다. 이름칸에 낯선 글자를 적으면서 손이 잠깐 멈췄어요. 서문희가 아닌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어색했어요. 하지만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이력서를 다 쓰고 나서 문희는 화장실 거울 앞에 섰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비친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늘었고 입꼬리가 예전보다 처져 있었어요. 57살 여자의 얼굴이었습니다. 문희는 거울 속 자신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며느리가 아니야. 다시 시작하는 거야. 거울 속 얼굴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거울 앞에서 이제 며느리가 아니다라고 중얼거리던 그날 밤으로부터 며칠이 지났어요. 이력서를 낸 지 사흘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짧은 문자였어요. 면접 날짜와 시간, 그리고 요양원 주소였습니다. 면접은 길지 않았어요. 요양원 행정실 안쪽 작은 방이었습니다. 책상 하나, 의자 2개, 그게 전부인 공간이었어요. 담당 직원이 이력서를 훑어보더니 몇 가지를 물었습니다. 허리는 괜찮냐고, 새벽 출근이 가능하냐고, 어르신들 곁에서 일하는 게 힘들지 않겠냐고요. 문희는 준비한 대로 또박또박 대답했어요. 말하는 동안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속으로 숨을 한번 고르고 나서 입을 열었습니다. 직원은 서류에 뭔가를 적더니 무심하게 말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나오시면 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문희는 고개를 숙이고 행정실을 나왔어요. 복도에 나와서야 손바닥에 땀이 배어 있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손을 바지에 슥 닦고 걸음을 옮겼어요. 첫 출근 날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눈을 떴어요. 잠을 제대로 잔 건지 못 잔 건지 모를 밤이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머리를 단정하게 뒤로 묶었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가슴 쪽에 명찰을 달았습니다. 바꾼 이름이 적힌 명찰이었어요. 손가락으로 그 글자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낯선 이름이었지만 오늘부터는 이 이름으로 살아야 했어요. 문희는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요양원 정문을 들어서는 순간 냄새가 먼저 왔어요. 소독약 냄새였습니다. 병원보다는 옅었지만 복도 전체에 깊숙이 배어 있었어요. 거기에 오래된 린넨 냄새와 오랫동안 창문을 열지 않은 방에서 나는 퀴퀴한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된 회색 타일이었고 복도 양쪽 벽에는 손잡이 봉이 나란히 달려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은 하얗고 차가웠습니다. 간간히 복도 어딘가에서 낮게 앓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느 방에서 나는 소린지 알 수 없었습니다. 문희는 청소 카트를 받아들고 복도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카트 바퀴가 타일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조용한 복도에 작게 울렸습니다. 동료 직원이 오늘 담당 구역을 알려줬어요. 3층 복도와 세탁실 보조였습니다. 문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카트를 밀었어요. 걸으면서 방 번호를 눈으로 읽어나갔습니다. 301호, 303호, 305호. 복도를 꺾어 돌았어요. 그리고 307호였습니다. 문희의 발이 멈췄어요. 307호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문 위쪽에 작은 감시등이 빨간 불을 켜고 있었어요. 녹화 중이라는 표시였습니다. 문희는 카트 손잡이를 두 손으로 꽉 쥔 채 그 문을 바라봤어요. 안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저 문 안에 계시다는 걸 알았어요. 2해 동안 면회조차 차단당한 채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분이 불과 몇 발자국 앞에 계셨습니다. 문희는 천천히 심호흡을 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카트를 다시 밀었어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약 투약 시간이 되자 간호사 한 명이 작은 트레이를 들고 복도를 지나갔어요. 흰 가운이 형광등 불빛 아래 스쳐 지나갔습니다. 트레이 위에는 종이컵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각 컵 안에 알약이 담겨 있었어요. 간호사가 307호 문을 열었습니다. 문희는 복도 끝에서 걸레질을 하는 척하며 열린 문 사이로 방 안을 살폈어요. 침대 위에 시아버지가 누워 계셨습니다. 천장을 향해 눈을 뜨고 있었는데 초점이 없었어요. 입이 반쯤 벌어져 있었고 입가에 침이 흘러내려 있었습니다. 2해 전보다 훨씬 야위어 계셨어요. 볼이 깊이 꺼져 있었고 손등에는 링거 자국이 여러 군데 남아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침대 옆에 서서 아무 말 없이 종이컵을 내밀었어요. 시아버지는 천천히 손을 들어 컵을 받았습니다. 알약을 입에 넣고 물을 마셨어요. 간호사는 빈 컵을 받아들고 나오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딸깍 하는 소리가 복도에 작게 울렸어요. 문희는 걸레를 짜는 척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렇게 누워 계신 분이 2해 전만 해도 회사 서류를 직접 챙기시고 며느리가 차려드린 밥상에서 반찬 맛을 꼼꼼히 평하시던 분이었어요. 문희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이틀이 더 지났어요. 문희의 청소구역이 바뀌었습니다. 307호 복도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문희는 아무렇지 않은 척 카트를 밀고 307호 앞에 섰습니다. 문을 살짝 두드리고 열었어요. 시아버지는 오늘도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천장을 보고 있었고 입이 벌어진 채 알 수 없는 말을 작게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문희는 방 안으로 들어와 걸레를 바닥에 대고 천천히 밀었습니다. 문 위쪽 CCTV에 빨간 불이 깜빡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었어요. 녹화 중이었습니다. 문희는 그 불빛을 눈끝으로 확인하면서 침대 쪽으로 조금씩 다가갔어요. 걸레를 짜는 척 몸을 낮췄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가까워졌어요. 2해 만이었습니다. 주름이 더 깊어져 있었고 볼이 많이 꺼져 있었어요. 문희는 숨을 죽이고 아주 작게 거의 입모양만으로 속삭였습니다. 아버님. 그 순간이었어요. 시아버지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천장을 향해 고정되어 있던 시선이 아주 조금, 정말 아주 조금 문희 쪽으로 움직였어요.
1초도 채 안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문희는 똑똑히 봤습니다. 저 눈이 살아있다는 것을, 저 안에 아버님이 온전히 계신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걸레를 쥔 손이 멈췄습니다. 손끝이 떨렸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시아버지가 갑자기 몸 전체를 크게 떨었어요. 두 팔을 버둥거리고 입에서 침을 흘리며 허공을 향해 알 수 없는 말을 크게 쏟아냈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심하게, 과장되다 싶을 만큼 격렬하게요. 문희는 순간 뒤로 한 발 물러섰어요. 복도 쪽에서 간호사 발소리가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문희는 얼른 걸레를 바닥에 대고 구석 쪽으로 이동했어요. 간호사가 문을 열고 들어와 침대 쪽을 흘끗 확인했습니다. 또 발작이에요. 자주 있는 거니까 놀라지 마세요. 간호사는 무심하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문이 다시 닫혔어요. 방 안에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아버지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천장을 보며 멍하니 누워 계셨어요. 침을 흘리고 허공을 향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문희는 알았습니다. 방금 그 발작은 일부러였어요. 간호사를 복도로 불러내기 위한 연기였습니다. CCTV가 있다는 걸 아시면서, 누가 볼지 모른다는 걸 아시면서도 시아버지는 그 짧은 순간에 며느리를 지키려 하셨어요. 2해 동안 혼자 저 방 안에서 존엄을 내려놓고 치매 환자인 척 버티면서 그래도 살아계셨던 겁니다. 문희는 카트를 끌고 방을 나왔어요. 복도에 나와 걸음을 옮기면서 손등으로 눈가를 꾹 눌렀습니다. 울면 안 됐어요. 여기서 울면 안 됐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요양원에서 일한 지 열흘이 지났어요. 문희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요양원으로 출근했습니다. 청소 카트를 밀고 걸레질을 하고 세탁물을 분류했어요.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도 머릿속은 한시도 쉬지 않았습니다. 307호를 지날 때마다 시아버지 눈동자가 떠올랐어요. 그 미세한 떨림이 살아있다는 그 신호가 잠들기 전에도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어느 오전이었어요. 세탁실 보조 배정을 받은 날이었습니다. 세탁실은 지하에 있었어요. 형광등 2개가 천장에 달려 있었고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가 쉬지 않고 울렸습니다. 문희는 세탁이 끝난 옷가지들을 꺼내 분류하는 작업을 맡았어요. 어르신들 이름이 적힌 태그를 확인하면서 종류별로 나눠 바구니에 담는 일이었습니다. 한참 분류를 하던 중이었어요. 손에 잡힌 속옷 하나가 눈에 걸렸습니다. 낡은 흰면 속옷이었어요. 다른 것들과 별로 다를 게 없어 보였는데 손가락으로 만져보니 안쪽 박음질이 유독 두꺼운 느낌이 났습니다. 일반 속옷 박음질은 이렇게 두껍지 않았어요. 문희는 주변을 한번 살폈습니다. 세탁실 안에 혼자였어요. 세탁기 소리가 크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문희는 손톱 끝으로 박음질 실을 살살 건드렸어요. 실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천 안쪽에 뭔가가 끼워져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실밥을 조금 더 뜯었습니다. 그러자 작은 종이 조각 하나가 툭 떨어졌어요. 구겨진 종이였습니다. 얇고 작았어요. 누군가 오랫동안 접어 숨겨뒀던 것처럼 접힌 자국이 깊었습니다. 종이 한쪽에 붉은 자국이 번져 있었어요. 문희는 천천히 종이를 펼쳤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어요. 거기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힘이 없어 삐뚤삐뚤한 글씨였어요. 며느라, 제발 나 좀 꺼내줘. 문희는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세탁기 소리가 귓속으로 파고드는 것 같았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종이를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다가 빠졌어요. 시아버지가 쓰신 글씨였습니다. 2해 동안 저 방 안에서 혼자 이걸 쓰시고 접으시고 속옷 박음질 안에 꿰매 넣으셨던 거였어요. CCTV에 찍히지 않을 방법은 그것뿐이었을 테니까요. 세탁물에 숨겨야만 바깥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걸 아셨던 겁니다.
문희는 종이를 앞치마 안쪽 주머니에 깊이 넣었어요. 그리고 세탁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으로 세탁기 뚜껑을 짚고 서 있었어요. 눈물이 나오려는 걸 억눌렀습니다. 여기서는 안 됐어요. 세탁실 구석에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문희는 천천히 걸어가 문을 잠갔어요. 변기 뚜껑을 내리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앞치마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내 다시 펼쳤어요. 며느라, 제발 나 좀 꺼내줘. 그 글씨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 번, 두 번. 눈물이 흘렀어요.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가 벽 너머에서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오히려 다행이었어요. 바깥에서 안이 들리지 않을 테니까요. 얼마나 그렇게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10분쯤 지났을 거였어요. 문희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눈가를 손등으로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거울 앞에서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찬물로 얼굴을 몇 번 씻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왔어요. 다시 세탁물 바구니 앞에 섰습니다. 손이 아직 조금 떨렸지만 움직였어요. 그날 저녁 청소구역 배정표를 확인했습니다. 야간 청소 명단에 307호가 들어있었어요. 문희의 이름 옆에요. 문희는 카트를 끌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낮보다 더 조용했어요. 면회 시간이 끝난 뒤라 오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 복도를 하얗게 비추고 있었어요. 307호 앞에 섰습니다. 문 위쪽 감시등이 빨간 불을 켜고 있었어요. CCTV는 지금도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열었어요. 간호사가 침대 옆에 서서 시아버지에게 약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문희가 들어오자 간호사가 힐끗 돌아봤어요. 청소 왔다고 하자 간호사는 다시 시아버지 쪽을 보며 종이컵을 내밀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천천히 알약을 받아 삼켰어요. 간호사가 빈 컵을 들고 일어서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얌전히 있네요. 간호사가 방을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방 안에 문희와 시아버지 단둘이 남았어요. 문희는 카트에서 걸레를 꺼내 물에 적셨습니다. 천천히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문희 CCTV가 방 안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창문 밖 복도에서 간호사의 그림자가 지나갔어요. 문희는 그 그림자를 눈끝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침대 쪽으로 다가가며 걸레를 짜는 척 몸을 낮췄어요. 시아버지의 얼굴과 가까워졌습니다. 입이 반쯤 벌어진 채 허공을 보고 계셨어요. 문희는 아주 작게 숨소리보다 조금 더 크게 속삭였습니다. 아버님, 저예요. 그 순간이었어요. 시아버지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아주 조금, 정말 아주 조금 문희 쪽으로 시선이 움직였어요. 살아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문희의 손이 걸레를 쥔 채 멈췄어요. 그러더니 시아버지가 갑자기 몸을 크게 떨기 시작했습니다. 두 팔을 버둥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침을 더 크게 흘렸어요. 허공을 향해 뭔가를 외치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심하게, 연기라는 걸 알아챌 수 없을 만큼 격렬하게요. 창문 밖에서 간호사 그림자가 멈추는 게 보였어요. 문희는 빠르게 상황을 읽었습니다. 매트리스 쪽으로 손을 뻗어들어 올리는 척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침대 끝으로 몸을 기울이더니 발을 헛디디며 바닥으로 떨어지셨어요. 계획된 움직임이었습니다. 문희는 놀란 척 몸을 낮추며 시아버지를 부축했어요. 으아! 시아버지의 괴성이 복도까지 울렸습니다. 간호사가 문을 벌컥 열고 뛰어들어왔어요. 문희는 시아버지를 안아 일으키는 척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었어요. 시아버지의 떨리는 손이 문희 앞치마 안쪽을 스쳤습니다. 뭔가 작고 딱딱한 것이 손바닥에 닿았어요. 접힌 수첩이었습니다. 문희는 그것을 앞치마 안쪽으로 밀어 넣었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시아버지를 침대에 눕히며 말했어요. 또 발작이에요. 이분 이러실 때 건드리지 마세요. 무심한 목소리였습니다. 간호사는 시아버지 상태를 간단히 확인하고 나갔어요.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문희는 남은 청소를 마치고 방을 나왔어요. 카트를 끌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세탁실 옆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앞치마 안쪽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작고 낡은 수첩이었어요. 표지가 달아 있었고 모서리가 접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문희는 천천히 첫 장을 넘겼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날짜 옆에 약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 투약 시간, 그리고 복용 후에 나타난 증상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글씨가 고르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글씨가 크고 또렷했고, 어떤 날은 삐뚤삐뚤하고 힘이 없었어요. 약 기운이 남아있을 때 쓰신 것과 조금 깨어있을 때 쓰신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어요. 어느 날짜 옆에 짧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정우 쓰러진 날, 같은 약. 문희의 손이 멈췄어요. 남편이 쓰러진 날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날 남편에게 투약된 약 이름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요양원에서 받은 약과 같은 계열이라는 것을 적어두셨습니다. 그 아래에 또 한 줄이 있었어요. 고혈압 환자 치명적 성분. 다음 페이지에는 최동혁과 서연의 통화 내용 일부가 메모되어 있었습니다. 날짜와 시간까지 적혀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그 통화를 직접 들으셨거나 누군가를 통해 전해 들으신 내용을 기록해 두신 거였습니다. 2해 동안 온몸이 약에 절어가면서도 정신이 조금이라도 맑을 때마다 이 수첩에 적어오신 거였어요.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어요. 며느라, 네가 올 줄 알았다. 문희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변기 뚜껑 위에 주저앉아 수첩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소리가 나왔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나왔어요. 세탁기 소리가 벽 너머에서 들렸고 그 소리에 묻혀 문희는 혼자 울었습니다. 2해였어요. 시아버지는 2해 동안 치매 환자인 척 존엄을 내려놓고 연기하셨습니다. 침을 흘리고 허공을 보며 중얼거리고 발작을 일으키는 척하면서 그 안에서 혼자 증거를 모으고 지키셨어요. 속옷 박음질 안에 쪽지를 꿰매 숨기신 것도 수첩을 앞치마에 밀어 넣으신 것도 다 살아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올 것을 믿으셨기 때문이었어요. 문희는 수첩을 앞치마 안쪽에 깊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찬물로 얼굴을 씻고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하지만 표정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어요. 싸워야 할 진실이 손안에 있었습니다. 수첩을 손에 쥔 날부터 문희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밤마다 수첩을 펼쳐 읽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날짜별로 적어두신 약 이름들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읽었어요. 글씨가 고른 날이 있었고 힘이 없어 알아보기 어려운 날이 있었습니다. 약 기운이 조금 빠진 맑은 순간에 쓰신 것과 손이 떨리는 상태에서 억지로 눌러 쓰신 것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 글씨 하나하나가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는지를 고스란히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남편 유품에서 나온 흰 약 봉투를 다시 꺼냈어요. 수첩에 적힌 약 이름과 봉투에 적힌 약 이름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를 천천히 맞춰봤어요. 완전히 같은 이름은 아니었지만 앞부분 철자가 비슷했습니다. 같은 계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어요. 하지만 문희는 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비슷해 보인다는 느낌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이걸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 무렵이었어요. 반찬가게 알바생 김민준이 일을 시작한 지 2달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26살이었고 약학대학 본과에 다니고 있었어요.
수업이 끝나는 저녁 시간에만 가게 일을 도왔습니다. 말이 많지 않은 편이었고 시키는 일은 군소리 없이 했어요. 반찬통을 닫고 재료를 다듬고 마감 뒤 청소까지 꼼꼼하게 하는 아이였습니다. 문희는 그저 성실한 알바생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은 뒤 문희가 구석 탁자에 앉아 수첩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약 이름들을 종이에 다시 옮겨 적으면서 뭔가 단서를 찾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때 청소를 마친 민준이 가방을 챙기다가 탁자 위에 펼쳐진 수첩을 힐끗 봤어요. 지나치려다 발을 멈췄습니다. 사장님, 혹시 약 이름 찾으세요? 문희가 고개를 들었어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수첩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제가 약학과 다니거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찾아봐 드릴 수 있어요. 문희는 잠시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망설였어요. 이 일을 누군가에게 말하는 순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문희는 천천히 수첩과 약 봉투를 민준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 약이 치매약이 맞는지 확인해 줄 수 있어요? 치매 환자한테 쓰는 약인지. 민준이 수첩을 받아들었어요. 페이지를 천천히 넘기며 약 이름들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읽는 속도가 점점 느려졌어요. 미간이 조금씩 좁아지는 게 보였습니다. 문희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어요. 민준이 약 봉투도 함께 들어 앞뒤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수첩의 어느 페이지와 봉투를 번갈아가며 비교했어요. 한참을 말없이 들여다보더니 탁자에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치매 치료에 쓰는 약 이름은 따로 있어요. 이건 그 계열이 아니에요. 문희가 몸을 앞으로 당겼어요. 그럼 어떤 약이에요? 신경인지 억제 계열이에요. 쉽게 말하면 뇌에서 신호를 주고받는 걸 억제하는 약이에요. 치매를 낫게 하는 약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요. 정상적인 사람한테 이걸 오래 많이 먹이면 기억력이 흐려지고 판단력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시간이 지나면 치매랑 거의 구분이 안 될 만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문희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쥐어졌어요. 그러면 치매가 아닌 사람한테 이걸 먹이면 치매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민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남편 유품 봉투를 다시 들었어요. 이 봉투에 있는 약은 수첩에 있는 것과 완전히 같은 약은 아니에요. 근데 같은 계열이에요. 비슷한 방식으로 몸에 작용해요. 고혈압이 있는 분한테 이 계열 약을 고용량으로 쓰면 혈압이 갑자기 떨어질 수 있어요. 심장에 큰 부담이 오고요. 남편의 영정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얼굴이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라는 말을 들었던 복도가 떠올랐어요. 문희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이런 약을 처방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민준이 잠깐 생각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러다 입을 열었습니다. 원래는 의사 처방이 있어야 하는 약이에요. 근데 저 작년에 병원 행정 인턴을 한 학기 했거든요. 실습 때 배운 건데요. 의료재단 규모면 처방 코드 시스템이 있어요. 그 시스템 접근 권한을 가진 행정 직원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환자한테 실제로는 다른 약을 쓰면서 기록에는 전혀 다른 처방으로 남겨놓을 수 있어요. 입력 권한만 있으면 기록은 얼마든지 맞춰 만들 수 있거든요. 외부에서는 들여다볼 방법이 없으니까 알아채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문희는 최동혁을 떠올렸어요. 의료재단 행정이사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실려간 병원, 치매 진단이 내려진 병원, 그 모든 것이 그가 근무하는 재단 소속이었어요. 처방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최동혁이었습니다. 민준이 수첩을 조심스럽게 문희 앞에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문희가 대답했습니다.
제 시아버지가 2년 동안 요양원 독방에서 직접 기록하신 거예요. 치매 환자인 척 연기하시면서요. 민준이 잠시 말이 없었어요. 수첩을 내려다봤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들, 힘이 빠진 날과 또렷한 날이 뒤섞인 그 페이지들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그리고 다시 문의를 받습니다. 제가 성분 분석 자료 정리해 드릴게요. 학교 도서관에서 관련 논문도 뽑을 수 있어요. 처방 코드 비교 자료도 찾아볼게요. 법적으로 쓸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26살짜리 알바생이었습니다. 저녁마다 반찬통을 닦으러 오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지금 그 아이가 문이편에 서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혼자 남은 문희는 탁자 위에 수첩과 약 봉투를 나란히 올려놓고 오래 바라봤습니다. 시아버지가 2년 동안 버티면서 지켜온 기록과 남편이 쓰러지기 전까지 먹었던 약이었어요. 두 가지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의심이 아니었어요. 싸워야 할 증거였습니다. 겁이 났어요. 솔직히 많이 무서웠습니다. 최동혁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으니까요. 법률팀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었고 병원 시스템 안에서 기록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문희는 시장 골목 반찬가게 아줌마였어요. 하지만 요양원 독방에 시아버지가 계셨습니다. 2해 동안 존엄을 내려놓고 혼자 버티시면서 수첩 마지막 장에 딱 한 줄을 남겨두셨어요. 네가 올 줄 알았다고요. 그 한 줄이 문희의 등을 밀었습니다. 싸우기로 했어요. 지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가보기로 했습니다. 싸우기로 결심한 날부터 문희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요양원 청소 일은 계속했습니다. 낮에는 카트를 끌고 복도를 닦았어요. 퇴근 후 가게로 돌아오면 탁자 위에 자료들을 펼쳐놓고 밤늦게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이 학교 도서관에서 뽑아온 논문들이 하나씩 쌓여갔어요. 약 성분 분석 자료, 처방 코드 비교표, 투약 일지, 정리본이 며칠에 걸쳐 갖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어려운 의학 용어 옆에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명을 달아줬어요. 법원에 제출할 서류는 판사도 일반인도 읽었을 때 바로 이해가 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첩에 적힌 내용은 날짜별로 다시 표로 만들었어요. 어떤 약을 몇 시에 투약받았고 복용 후 어떤 증상이 나타났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거기에 남편이 쓰러지던 날 동일 계열 약이 쓰였다는 내용을 따로 정리해서 붙였어요. 하지만 한 가지가 빠져 있었습니다. 최동혁의 목소리였어요. 약 기록과 수첩만으로는 그가 직접 지시했다는 걸 증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문희는 요양원에서 일하는 내내 최동혁을 특별히 조심했어요. 그가 방문하는 날이면 마스크를 코 위까지 단단히 올려 쓰고 모자, 챙을 눈 가까이 내렸습니다. 머리도 예전과 다르게 짧게 잘라 묶었고 화장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요양원 직원복에 고무 장갑을 끼고 청소 카트 뒤에서 움직이는 아줌마를 최동혁이 전 처형이라고 알아볼 리 없었습니다. 애초에 그는 청소 직원들을 눈여겨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복도에서 마주쳐도 그저 지나쳤습니다. 문희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다행이었어요. 최동혁은 병원 관계자들과 통화할 때 항상 복도 구석이나 창가를 찾았습니다. 몸을 돌리고 낮은 목소리로 짧게 말했어요. 문희는 청소 카트를 천천히 밀면서 그 근처를 지나는 횟수를 조금씩 늘렸습니다. 앞치마 주머니 안에 핸드폰 녹음 기능을 켜놓은 채로요. 걸레질을 하는 척, 선반을 닦는 척 몸은 움직이면서 귀는 열어뒀어요. 열흘쯤 지난 어느 오후였습니다. 최동혁이 3층 복도 창가에 서서 통화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햇볕이 들어오고 있었고 그는 창을 등지고 서 있었습니다. 문희는 복도 끝에서 카트를 세우고 걸레를 짜는 척했어요. 손이 움직이면서도 귀는 그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말소리가 끊어졌다 이어졌다 했어요.
그러다 또렷하게 들리는 말이 있었습니다. 고령 환자는 기록만 정리되면 됩니다. 그 말이 녹음됐어요. 문희는 그날 저녁 가게로 돌아와 핸드폰을 탁자에 올려놓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잡음 사이로 최동혁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짧았지만 분명했습니다. 문희는 떨리는 손으로 그 파일을 민준이 정리한 자료 봉투 안에 함께 넣었어요. 이제 변호사가 필요했습니다. 민준이 수소문에서 찾아낸 사람이 한정훈이었어요. 60 초반의 변호사였습니다. 가정법원에서 판사로 오래 일하다 개업한 사람이었어요. 후견인 관련 소송을 여러 건 다뤄봤다고 했습니다. 사무실은 도심 낡은 건물 4층에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벽에 오래된 자격증 액자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어요. 문희가 사무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을 때 한정우는 두꺼운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가 켜켜이 쌓여 있었고 창가에는 법률 서적들이 빼곡하게 꽂혀 있었어요. 문희가 자리에 앉아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변호사는 안경을 고쳐 쓰고 서류를 한 장씩 넘기기 시작했어요. 약물 분석 자료를 읽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투약 일지를 넘기다가 또 멈췄어요. 표정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꼼꼼하게 다 읽고 나서 안경을 벗으며 말했어요. 자료는 잘 정리됐어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처방 기록 원본이 없으면 상대방이 의료 행위가 적법했다고 주장할 때 반박하기가 쉽지 않아요. 문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봉투에서 수첩을 꺼내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앞에 조용히 내밀었어요. 며느라, 네가 올 줄 알았다. 한정훈이 그 글씨를 내려다봤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안경을 다시 쓰고 수첩을 더 가까이 당겨봤습니다. 삐뚤삐뚤하고 힘없는 글씨였어요. 하지만 바로 그 힘없음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2해 동안 독방에서 약에 절어가면서도 정신을 부여잡고 쓴 사람의 글씨라는 걸 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느낄 수 있었어요. 변호사가 수첩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긴급 후견인 변경 신청을 넣겠습니다. 문희는 숨을 한 번 내쉬었어요. 긴급 후견인 변경 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된 건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현재 보호자인 서연과 최동혁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새 후견인을 지정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약물 분석 자료와 투약 일지, 녹취 파일이 증거로 함께 제출됐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졌어요. 사흘도 지나지 않아 최동혁 쪽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법률팀이 꾸려졌다는 말이 들렸어요. 그리고 며칠 뒤 의료재단 명의로 공식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해당 환자에 대한 모든 의료 행위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짧고 단호한 문장이었어요. 그 입장문이 나온 날 저녁 인터넷 뉴스에 기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제목 안에 가족 간 재산 분쟁이라는 표현이 들어 있었어요. 내용은 치매 어르신의 재산을 둘러싸고 가족들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식이었습니다. 문희가 재산을 노리는 며느리처럼 그려져 있었어요. 출처는 적혀 있지 않았지만 누가 흘린 건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날 이후 문희는 요양원 청소 일을 그만뒀습니다. 더 이상 숨어서 움직일 이유가 없었어요. 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된 이상 이제부터는 드러나는 싸움이었습니다. 가게로 돌아온 문희는 오랜만에 앞치마를 두르고 불을 켰어요. 새벽부터 재료를 씻었습니다. 손이 차가운 물에 닿았어요. 손가락 마디가 빨개졌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칼질을 하고 양념을 볶고 통에 담았어요. 싸움을 시작했다고 해서 밥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장사는 계속해야 했어요. 그 무렵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이 있었어요. 민준이었습니다. 점퍼 안쪽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조리대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어요. 처방 코드 원본이요.
재단 내부 사람 통해서 겨우 받았어요. 문희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내 펼쳤어요. 날짜별로 처방 코드가 빼곡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최동혁이 직접 사인한 란이 있었어요. 변호사가 말했던 바로 그 원본이었습니다. 문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손끝이 종이 위에 멈춰 있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참고 고개를 들어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고마워요. 민준이 머쓱하게 뒷머리를 긁으며 말했어요. 저도 뭔가 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냥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문희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한정훈 변호사에게 연락해야 했어요. 오늘 안으로 전달해야 했습니다. 가게 문을 닫을 무렵이었어요. 세탁소 사장이 셔터를 내리다 문희 쪽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말은 없었어요. 그냥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골목은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골목 바닥에 길게 떨어져 있었어요. 문희는 가게 자물쇠를 잠그고 서류 봉투를 가방에 꼭 넣었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먼저 변호사 사무실로 가야 했어요. 무서웠습니다. 솔직히 많이 무서웠어요. 하지만 시아버지 수첩 마지막 장에 적힌 그 글씨가 떠올랐습니다. 골목 끝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어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긴급 후견인 변경 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됐다는 소식은 시장 골목을 타고 빠르게 퍼졌어요. 며칠 사이에 가게 앞이 눈에 띄게 한산해졌습니다. 아침마다 들르던 단골 할머니가 오지 않았어요. 골목 안쪽 미용실 원장도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지나가다 눈이 마주친 옆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어색하게 고개를 돌렸어요. 소문은 입에서 입으로 옮겨다니면서 점점 부풀어 있었습니다. 재산 욕심에 시아버지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더라. 멀쩡한 가족 사이에 혼자 난리를 피운다더라는 말들이 골목을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문희는 아침마다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반찬을 만들고 진열하고 손님을 기다렸어요. 손님이 줄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이른 아침이었어요. 셔터를 올리려는데 가게 앞 바닥이 깨끗하게 쓸려 있었습니다. 간밤에 바람이 세게 불어 골목 여기저기에 쓰레기가 날렸는데 문희 가게 앞만 깨끗했어요. 빗자루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드니 옆 세탁소 셔터가 올라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세탁소 사장이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문희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한번 숙였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밤이 되면 어김없이 골목 어귀에 검은 차가 세워졌어요. 번호판 앞에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불을 끄고 세워져 있다가 자정이 넘으면 사라졌어요. 익명 문자도 왔습니다. 발신자 표시가 없는 번호였어요. 괜히 일 키우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문희는 그 문자도 봉투에 넣어뒀어요.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요양원에서 멀지 않은 한 카페, 안쪽 구석자리에서 최동혁과 서연이 마주 앉아 있었어요. 바깥에서는 들여다볼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두 사람은 목소리를 낮게 깔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최동혁이 서류 봉투를 꺼내 서연 앞에 밀었습니다. 동남아 재활센터 계약 마무리됐어. 서명만 하면 돼. 서연이 서류를 훑어보며 물었어요. 거기 가면 아버지 어떻게 되는 거야? 최동혁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 나이에 이국 땅에서 혼자야. 말도 안 통하고 면회 올 사람도 없어. 자연스럽게 죽는 걸로 깔끔하게 정리되는 거지. 서연이 잠깐 펜을 멈췄어요. 그러나 잠시뿐이었습니다. 곧 서류에 서명을 했어요. 자연스럽게 정리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나라에 83 노인을 혼자 두는 거였어요. 면회 올 사람도 없고 상태를 확인할 사람도 없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조용히 생을 마감하도록 내버려 두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재산 문제가 말끔히 정리되도록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짓이었어요. 항공권이 예약됐습니다. 이송 날짜가 확정됐어요. 새벽 5시 출발이었습니다. 구급차로 공항까지 이동하고 의료진이 동행하는 형식이었어요. 서류상으로는 해외 치료 목적의 자발적 이송이었습니다. 어디에도 강제라는 표현은 없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의 손목에는 이미 고정 벨트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송 전날 밤이었어요. 요양원 307호에서 시아버지는 휠체어에 앉혀진 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손목에 벨트가 둘러져 있었어요. 간호사가 짐 가방을 챙기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따뜻한 나라 가시네요. 거기 가면 더 좋아지실 거예요. 시아버지는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여전히 허공을 보고 있었고 입이 반쯤 벌어진 채 침이 흘렀습니다. 간호사는 가방 지퍼를 올리고 나갔어요. 방 안에 시아버지 혼자 남았습니다. 복도 CCTV에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새벽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눈이 천천히 문 쪽을 향했어요. 저 문이 닫히면 다시는 이 나라 땅을 밟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손목 벨트가 살을 눌렀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다렸어요.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분만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50분이었어요. 요양원 앞마당에 구급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조용한 새벽 골목에 낮게 울렸어요. 차량 문이 열리고 들것이 내려졌습니다. 요양원 직원 2명이 시아버지를 태운 휠체어를 복도에서 밀고 나오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렸어요. 경찰차 2대가 요양원 앞에 섰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앞마당을 환하게 비쳤어요. 그 뒤로 일반 승용차 1대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변호사 한정훈이었어요. 짙은 색 코트를 입고 서류 봉투를 옆에 끼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문희가 걸어 나왔어요. 최동혁이 굳은 표정으로 앞으로 나왔습니다. 한정훈이 서류를 꺼내 내밀었어요. 법원은 후견인 변경 신문을 게시했고 기존 보호자 권한은 오늘자로 정지됐습니다. 지금 이 이송은 불법입니다. 최동혁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이건 명예훼손입니다.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한정훈이 흔들림 없이 답했습니다. 그 판단은 법정에서 하시죠. 문희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수첩과 녹취 파일이 담긴 봉투였습니다. 경찰관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이게 2년치 기록입니다. 날짜별 투약 내역, 증상, 그리고 이분 목소리 녹취예요. 경찰관이 핸드폰으로 녹취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새벽 공기 속으로 최동혁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고령 환자는 기록만 정리되면 됩니다. 요양원 앞마당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최동혁이 입을 열었다 닫았어요. 서연이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2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던 시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아주 천천히 힘겹게, 그러나 멈추지 않고요. 허공을 보던 눈이 앞을 향했습니다. 손목 벨트 위로 손가락이 조금씩 펴졌어요. 2회 동안 멈추지 않고 떨리던 2 손이 처음으로 멈췄습니다. 그 순간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시아버지가 입을 열었어요. 쉰 목소리였지만 또렷했습니다. 내가 니들 장난감인 줄 알았느냐.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구급대원도, 경찰관도, 요양원 직원도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2회 동안 침을 흘리고 허공을 보던 83 노인이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또렷한 눈빛으로 서 있었어요. 경찰관이 최동혁과 서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독살시도, 횡령, 노인 학대 혐의로 동행해 주셔야 합니다. 수갑이 채워졌어요. 서연이 소리를 냈습니다.
최동혁은 입을 다문 채 고개를 떨궜어요. 구급 차량의 시동이 꺼졌습니다. 들것은 다시 차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희가 시아버지 휠체어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새벽 어둠 속에서 요양원 앞마당에서 두 해만의 눈 맞춤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손이 천천히 들렸어요. 벨트에서 풀려난 손이었습니다. 여전히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그 손이 문희의 손 위에 얹혔습니다. 힘이 많지 않았지만 꽉 쥐었어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두 해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버텨온 시간이 그 손 안에 다 들어 있었으니까요. 요양원 앞마당에서 수갑이 채워지던 그날 새벽 이후 시아버지는 처음으로 다른 곳에서 눈을 떴습니다. 문희가 서둘러 알아본 내과 병원이었어요. 시장에서 버스로 새 정거장 거리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원장이 꼼꼼하기로 소문난 곳이었어요. 원장이 직접 시아버지 상태를 살펴보더니 입원을 권했습니다. 2년 동안 맞아온 약은 그날부터 모두 끊겼어요. 원장이 민준이 정리한 약물 분석 자료를 들여다보며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이 약들을 이렇게 오래 쓰면 안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 끊으면 회복 과정이 힘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끊는 게 맞아요. 약이 끊기고 첫 며칠은 몸이 힘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신경이 다시 깨어나는 과정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자주 두통을 호소하셨습니다. 손발이 저리다고 하셨고 잠을 자다가 깨는 날이 많았어요. 밥맛도 없으셨습니다. 문희는 매일 아침 병원을 찾아갔어요. 죽을 싸들고 가는 날도 있었고 빈손으로 가서 그냥 옆에 앉아있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어요.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약을 드시던 때에 그 텅 비고 흐릿한 눈이 아니었어요. 뭔가를 보고 듣고 느끼고 있다는 게 얼굴에서 보였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오후였어요. 문희가 깎은 배를 접시에 담아 들어갔습니다. 시아버지가 침대에 기대앉아 창밖을 보고 계셨어요. 낮 햇살이 창문으로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문희가 접시를 침대 옆 탁자에 내려놓으려는데 시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어요. 문희를 바라보셨습니다. 한참을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목소리가 쉬어 있었지만 또렷했습니다. 고맙다. 딱 두 글자였어요. 문희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아지지 않았어요. 접시를 탁자에 내려놓고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소리가 났어요. 2년이었습니다. 요양원 앞에서 쫓겨나던 날부터 이름을 바꾸고 청소부로 들어가던 날부터 수첩을 가슴에 쥐고 화장실에서 혼자 울던 날까지 그 모든 시간이 그 두 글자 안에 다 들어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문희의 손을 잡고 계셨어요. 손이 아직 조금 떨리고 있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 무렵이었어요. 재판부에서 결정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최동혁과 서연이 빼돌린 시아버지 명의의 부동산과 통장이 모두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어요. 진명의 이전도 무효 처리됐습니다. 남편 명의로 옮겨져 있던 자산들도 차례차례 돌아왔어요. 최동혁이 재단 처방 코드를 이용해 조작한 약 처방 기록이 증거로 채택됐고 독살 시도와 횡령, 노인 학대 혐의가 모두 인정됐습니다. 법원이 선고를 내리던 날 문희는 방청석에 앉아 판사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귀에 들어오는 것 같으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두 해 동안 혼자 버텨온 시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었어요. 변호사 한정훈이 법원 복도에서 문희에게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다 돌아왔어요. 아버님 재산도 남편분 재산도요. 문희는 서류를 받아들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태어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문희는 시아버지를 모시고 납골당을 찾아갔어요.
버스를 타고 산 중턱길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시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으셨어요. 문희는 옆에서 팔을 살짝 받쳐드렸습니다. 두 사람 다 아무 말이 없었어요. 납골당 앞에 섰습니다. 남편의 사진이 거기 있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사진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사진 앞에 서서 한동안 눈을 떼지 않으셨어요.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문희도 고개를 숙였어요.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산이라 바람이 차가웠어요. 두 사람은 그냥 서 있었습니다. 오래 말없이요. 남편이 남기고 간 두 사람이 남편 앞에 나란히 서 있었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시아버지가 천천히 걸으시다가 한마디 하셨어요. 정우가 내 복을 타고났어. 문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시아버지의 말씀이 많이 돌아왔습니다. 발음도 또렷해졌어요. 손떨림도 줄었습니다. 지팡이 없이도 가게 안을 천천히 오갈 수 있게 됐어요. 문희는 가게 간판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손글씨로 쓴 낡은 간판을 떼어냈어요. 새 간판이 도착했습니다. 나무 바탕에 단정한 글씨로 새긴 것이었어요. 아버지의 손맛. 간판을 달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가게 안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계셨어요. 문희가 들인 낡은 면 앞치마였습니다. 끈을 뒤로 묶는데 손이 느려서 시간이 걸렸어요. 문희가 다가가 대신 묶어드리려 하자 시아버지가 손을 저으셨습니다. 내가 해. 천천히 하지만 직접 매듭을 지으셨어요. 시아버지가 가스불 앞에 서서 국 냄비를 들여다보셨습니다. 국자를 드는 것도 간을 보는 것도 예전보다 훨씬 천천히 하셨어요. 하지만 표정이 달랐습니다. 요양원 독방에서 허공을 보던 그 얼굴이 아니었어요. 뭔가를 만들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간이 좀 싱겁지 않니? 시아버지가 국자를 들고 문희를 돌아보셨어요. 문희가 다가가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딱 좋아요, 아버님.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다시 냄비를 들여다보셨습니다. 가게 문이 열렸어요. 첫 손님이었습니다. 세탁소 사장이었어요. 낡은 점퍼를 입고 손을 주머니에 찌른 채 들어왔습니다. 메뉴판을 들여다보는 척하다가 국 한 그릇을 시켰어요. 문희가 국을 떠서 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세탁소 사장이 숟가락을 들었어요. 한 모금 마시더니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골목 바깥으로 국 냄새가 번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된장과 두부가 어우러진 구수한 냄새였습니다. 시장 골목 끝 작고 낡은 가게에서 피어오르는 냄새였어요. 지나가던 사람이 멈추고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의 손맛. 그리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문희는 싱크대 앞에서 그릇을 닦다가 멈췄습니다.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시아버지가 냄비 앞에 서 계셨습니다. 세탁소 사장이 국을 드시고 있었어요. 새 손님이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간판 너머로 골목에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어요. 시아버지가 냄비를 저으시다가 문희 쪽을 보셨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잡히며 웃으셨어요.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그냥 웃으셨어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가게 문을 닫았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작은 탁자에 앉아 국을 먹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였어요. 유리창 너머로 골목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뒷모습이 유리창에 나란히 비쳤어요. 피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는 이제 남남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탁자에 앉아 나란히 국을 먹는 두 사람은 어떤 가족보다 깊은 사이였습니다. 피보다 깊은 게 있었어요. 버텨낸 시간이었습니다. 서로를 끝까지 믿어온 마음이었어요. 그것이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